정부가 어제 내년에 시행될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종부세부터 자녀 장려금, 개별 소비세 인하까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세금들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네, 무엇을 더 내고 또 무엇은 덜 내게 될지 2018 세법 개정안의 모든 것 오늘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세법 개정안이 좀 나왔는데 이슈N에서도 그동안 많이 다뤘었거든요. 네. 뭐 살펴보면 근로장려금이나 뭐 자녀장려금에 대한 확대 방안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였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렇죠. 그게 사실 제일 큰 부분입니다. 이번에 EITC, 그러니까 근로장려금 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이 되는데요. 핵심적인 건 일단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받는 대상을 크게 늘린다는 점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단독 가구라면 연소득 1,300만 원, 헛벌이 가정은 2,100만 원, 그리고 맞벌이 가구라면 연소득이 2,500만 원 이하여야 그 지원 대상이 됐고요. 그 가구원의 자산 합계도 종전에는 1억 4천만 원까지만 대상이 됐는데 이제 재산 기준을 그 2억 원대로 그 대폭 늘렸습니다. 네. 현실적인 전세금 이런 것들을 고려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총소득도 기준이 완화되고 재산 기준도 완화돼서 전반적으로 전체 1조 2천억 원 정도였던 지급 규모가 3조 8천억 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혜택 가구도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뭐 그러니까 이제 소득 재분배라든지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살펴봤던 뭐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건데 어떠세요? 이게 사실 단기적인 처방이다라는 지적도 계속해서 있어 왔거든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네. 그런 부분이 크죠. 뭐 예. 최저임금에 따른 충격 이런 것들 좀 완충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경기를 살리면 좋은데 그게 당장 되는 일이 아니니 꼭 필요한데 일단 정밀 타격을 하겠다, 급한 불을 먼저 끄겠다 이런 의도가 그렇죠. 엿보입니다. 예. 예. 다만 논란거리는 남아 있는데요. 이게 예산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세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장부에 세입으로 적히기 전에 환급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나가는 그런 과정을 또 거치고 한 번은 세금으로 돌려주고 양쪽으로 이렇게 계속 그 재정이나 세금을 투입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 이게 지속 가능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좀 식지 않는 뜨거운 감자, 종부세 얘기를 좀 네.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종부세 개편안은 나오긴 했지만 좀 확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변화가 보이거든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당초에 우리가 그 예상했던 것처럼 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에서 그 연간 5%포인트씩 올려서 예. 점차 90% 수준까지 맞추겠다. 그리고 그 여기 과세표준 6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리겠다, 이게 정부의 생각인데요. 전반적으로 이번 세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시면 중산층과 서민들의 세부담은 줄어들게 되는데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거나 임대소득이 큰 그런 집주인들의 경우에는 세부담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실상 뭐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빨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뭐 혜택은 혜택대로 받고 또 세금을 낼 부분은 또 투명하게 내라라는 게 정부의 주요 골자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도 좀 살펴볼까요? 그렇죠. 지금 임대소득 관련해서 그 세제가 강화되는 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비과세였어요. 네. 그렇죠. 연소득으로 그 임대소득을 통해서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소득을 거두시는 분들도 이제 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그렇죠. 분리과세를 해주고 본인이 이제 그 신청을 해서 임대소득 사업자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분리과세 14% 대상이 되고 기본공제로 400만 원의 기본공제를 해주고 경비율도 높게 인정을 하는데 대신에 차등을 확실하게 두기로 했습니다. 임대소득 사업자로 신고를 안 한다, 이런 경우에는 기본공제율도 절반으로 낮추고요. 그 경비를 인정해주는 부분도 차등을 둬서 적극적으로 임대소득 사업자로 신청을 해라, 이걸 유도하기로 했는데 예. 만약에 그 같은 기준의 어떤 임대소득을 가지고 있는데 등록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그 최대 그 세금 차이가 뭐 100만 원 이상 날 수 있으니까요. 예. 뭐 이 정도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시는 게 결국 장기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좀 따지고 보면요. 임대소득자로 등록을 해서 받는 혜택이나 만약에 세금을 내는 거나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게 더 이득인지를 좀 따져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그런 메리트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정부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 방향이 다주택을 가지고 그 임대소득을 벌어들이시는 분들의 세원을 양성화하겠다 이런 계획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점점 그 소득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페널티가 강화될 겁니다. 당장 지금 이것만 해도 그 세금을 낼 때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추후에 여기에서 탈세 같은 것들을 막아보겠다 이게 정부의 생각이기 때문에 기본공제율에서 400만 원, 200만 원 이거 굉장히 크거든요. 네. 경비율을 인정하는 것도 그렇고 이건 그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셔서 임대소득 사업자로 신고하시는 편이 절세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득이 네. 된다 이 말씀이신 네. 거죠? 자, 그리고 올해 또 새 차 구입을 계획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소식은 정말 반가우실 것 같아요. 요즘에 지나가다 보면은 정말 그런 플랜카드도 많이 걸려 있는데 맞습니다. 바로 개별 서비스 인하 소식 이 내용도 좀 짚어볼까요? 그렇죠. 그 특히 10년 넘게 경유차 타셨던 예. 분들, 이런 분들은 폐차하고 나 이번에 차 한번 바꿔볼까 이런 생각 가진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예. 일단 이게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나온 대책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개별 소비세 인하는 경기가 정말 좋지 않다 할 때마다 등장한 대책입니다. 뭐 금융위기 때나 이럴 때 소비를 단숨에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이기는 한데요. 이게 노후한 승용차나 화물 경유차를 그 2008년 이전에 등록한 차량의 경우에요. 등록 말소를 하고 새로 자동차를 구입한다 그러면 개별 소비세를 1년간 70% 감면해 줍니다. 143만 원이 내려가는 건데요. 예. 이거 굉장히 크죠. 크죠. 사실 예, 100만 예. 원 이상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 적극적으로 이제 이거 구매 의지를 가진 분들이 알아보실 텐데 요 대책은 사실 조삼모사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내년에 살 차를 당겨서 살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거든요. 여하튼 단기적으로 소비 지표를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이다. 뭐 그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사실 이게 한시 적용이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소비 진작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진작에 큰 역할을 할까 소비 심리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표를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2분기 지표가 사실 좋지 않았고 성장세는 뭐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장부를 뜯어보니 이 소비 지표가 너무 좋지 않더라. 이게 우리 경제 2분기 성적입니다. 해서 정부가 내놓은 그 고육지책인 셈인데요. 정부도 모르지 않아요. 그 미래의 소비를 현재로 끌어오는 것일 뿐이다. 모르지 않는데 미래는 그래도 아직 모르니까 경기가 예.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지만 현재는 지표가 너무 고꾸라지면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급한 불을 끄는 조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 카카오톡으로 선물하기 이용하시는데 이게 이 기프티콘에도 이제 세금을 매긴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그렇게 반가운 내용은 아닌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관련 산업계에서도 사실은 되게 반발하는 내용인데요. 뭐냐면 이게 종이 상품권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세금을 붙여야 한다. 그동안은 인지세가 없었기 때문에 종이 상품권이 역차별을 받아왔다 이런 주장입니다만 관련 산업계의 생각은 또 다릅니다. 유통 방식이나 발행 방식 자체가 다른데 세금을 똑같이 매기는 건 말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는 와중인데요.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건 그러면 이 세금이 붙었을 때 물건값이 오를 것이냐, 그러게요. 기프티콘의 값이 오를 것이냐. 그럴 가능성은 크진 않아 보여요. 일단 10,000원에서 5만 원 사이면 200원 정도, 그리고 10만 원을 초과하면 800원 정도인데 예. 그 우리가 보통 기프티콘을 주고받을 때 10,000원 미만의 금액이 빈번하게 오가거든요. 뭐 그렇죠. 커피 한두 잔, 네. 그리고 1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제 1년에 한두 번 생일 케이크 같은 것들. 선물이나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게 상품 가격까지 밀어 올릴 거다. 그건 다소 과장돼 있지만 글쎄요. 새로운 기술에 따라서 없던 상품이 생긴 거라서 관련 산업계하고 좀 더 논의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이게 역으로 보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도 이 기프티콘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나 보네요. 그렇죠. 실제로 그 종이 상품권은 쓰임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고요. 네. 지난해를 기준으로 해서 기프티콘 시장이 1조 2천억 원 수준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그 추가적인 서비스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간편하게 많이들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산후조리원 비용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이 됐거든요. 세액공제가 그렇죠. 된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좀 줄어드는 건지, 그러니까 비용 부담이 얼마 정도가 줄어드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계산법이 사실 복잡하게 돼 있어요. 네. 뭐 그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최대 얼마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한 30만 원 정도 혜택을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너무 비싼 산후조리원에 가도 그 퍼센테이지를 기준으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호화 산후조리원에 뭐 그 혜택이 더 간다 뭐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 그리고 그 사업소득자라면은 6천만 원 이하의 성실 사업자가 대상이 됐고요. 산후조리원 비용의 최대 15%까지인데 그 30만 원을 초과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 관심이 꽤 높은 네. 이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총급여 말씀하신 것처럼 총급여가 7천만 원 네. 이하인 근로자라고 하셨는데 이게 부부 합산인지 아니면 혼자 단독으로 이렇게 돈을 벌어들이는 소득을 말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 짚어주시죠. 지금 정부가 그 정책 브리핑을 통해서도 그 부분을 좀 애매하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예. 보통 EITC 같은 경우에는 가구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의 총소득이 연 7천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부부합산인지 가구 기준인지 이거는 조금 더 정밀하게 설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관련된 보도들도 그래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이렇게만 돼 있고 가구 기준인지 개인 기준인지에 대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상식에 비추어서 판단을 해보면 개인이 총급여 7천만 원 그러면 내외가 그 정도를 번다 그러면 연소득이 1억 원이 넘어가잖아요. 예. 아마도 가구원의 총소득이 7천만 원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 점이 만약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여가 시간이 늘어난 직장인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문화생활 그 세제 혜택도 눈에 띄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가서 이제 그 사용하신 비용들이 있잖아요. 네. 티켓 구입 비용 이런 것들이 그 소득공제 대상에 그렇죠. 들어간다는 건데 사실은 경기가 안 좋으면 문화 공연 예술계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이 굉장히 말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그쪽에 대한 일종의 배려 이런 것들이 포함된 내용인데요. 김영란법 이후에 관련된 산업이 어렵다 이런 것들도 고려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100만 원 정도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미술관, 박물관 가는데 연간 그렇게 큰 돈을 쓰진 않는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가시고 싶은 만큼 가시면 거의 100% 그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셔도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전반적으로 세법 개정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부자 증세라든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확대가 좀 담겨 있는 게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가 이제 소득주도 성장을 필두로 해서 지금까지 보게 되면 뭐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경기 상황도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일단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나온 세법 개정안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의도, 어떤 의지가 좀 담겨 있다라고 보여지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그 중산층 이하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뭐 뚜렷하게 나타나 있고요. 예. 그 와중에 이제 부자 증세에 대한 기조는 변함이 없다. 임대소득 같은 것들을 좀 더 투명하게 세원으로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종부세 관련해서는 뭐 이미 오랫동안 그 논의가 되어왔던 부분이고요. 다만 이게 세금 폭탄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에 대한 과세 내용 그리고 종부세가 인상됐을 때 실제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 세부담이 그래서 지나치게 과하다. 부자들에게 지나치게 그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자, 지금 종부세 말씀을 주셨으니까 좀 여쭤볼게요. 사실 뭐 다주택자들의 그 임대사업자 등록도 그렇고 종부세 부분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한 그런 정책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런 나온 대책이나 이런 혜택들이 그렇게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화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일단 부동산 시장하고 이 정부하고 그렇게
친한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거기에 대해서 뭐 어느 쪽에 방점을 찍고 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시장에서 가격이 오른다는 건 수요 공급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에 인프라를 사는 거예요. 집을 어느 지역에 산다는 건 그 지역에 달랑 그 집을 하나 사는 게 아니라 학교와 병원과 도로와 여러 가지 인접 시설을 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강남에 살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는 한 이 정책으로 누르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